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을 맡은 김민선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총평 보고 오셨죠?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먼저 총평 보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작성한 필적 확인 문구에 나와 있었던 그 문구 기억하시죠? 바로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온 마음 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늘 같은 주제로 1번 문제에 등장했었죠. 바로 통합사회 과목의 목표이기도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늘 1번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코로나19 감염병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탐구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우리 몇 가지 배웠었지? 4가지 배웠었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결 지어 보도록 할게요. A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림 ABC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A를 보면은요. 코로나19 감염병은 어떤 지역에서 확산이 심각하냐? 자, 여러분들 여기에 키워드가 되는 거 뭐예요? 어떤 지역에서 확산이 심각하냐? 그래서 이 공간 정보, 지역과 같은 공간 정보에 주목하는 관점, 바로 A는 공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탐구 주제죠. 그 다음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발생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 가치 판단을 하고 있네. 그쵸? 무엇이 옳고 그르냐? 가치 판단하고 있죠. 무슨 관점? 그렇지. 윤리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C.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 출현했냐? 키워드가 뭐야? 언제지, 그치? 시간적인 배경에 주목하는 C는 시간적 관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를 보면은요. 코로나19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기구 등에 주목하고 있어. 우리가 사회구조, 사회제도와 사회현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 법이나 제도,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는 관점이 뭐였더라? 그렇죠. 바로 사회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D는 바로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탐구 주제였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A. 감염병 확산의 시대적 배경이래. 얘들아,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뭐야? 시간적 관점이죠. 공간적 관점이 아니라 C, 시간적 관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요. 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공간의 변화가 라고 했어요. 공간이 감염병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건 무슨 관점이에요? 공간적 관점이지. 그런데 B는 윤리적 관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B가 아니라 A라고 해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우리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은요. C는 시간적 관점에서라고 했어. C, 시간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정답이 되겠고요. 리을 B는 윤리적 관점, D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우리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 그래서 2번도 같이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실현의 조건에 관한 게임 규칙을 설명한 거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은 문제였죠. 게임 규칙에 따라 이동하게 될 경로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같이 볼게요. 일단 출발 지점은 어디다? A다. 이 가나다라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며 진술이 행복 실현의 조건에 부합하면 실선 방향으로 한 지점만,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선 방향으로 한 지점만 이동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가나다라 진술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보면은 가나다라 4가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배웠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들 4가지 우리 배웠었어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행복 실현할 수 있어? 그렇지, 그치? 경제적으로 내가 정말 가난해, 궁핍해.
그러면 정말 삶의 여유도 없고 내가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 도전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복 실현의 조건 부합하네. 그러면 A에서 부합하니까 실선 방향으로 한 지점만 이동하면 되겠죠. A에서 어디로? B로 이동했어.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를 마련해야 행복 실현할 수 있어. 그렇지. 여러분들 독재, 권력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우리들의 인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민주적 제도 마련해야겠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 행복 실현 조건에 부합하네. 그럼 B에서 실선 방향으로 한 지점만 이동하니까 실선 어디야? 이거죠. C로 이동하겠네요. C.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질 높은 정주 환경. 단어 기억나죠? 정주 환경. 인간이 정착해서 사는 환경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환경들, 정주 환경이 쾌적해야, 정말 살기 좋아야 행복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행복 실현 조건에 부합하네. 그러면 C에서 부합하니까 실선 방향으로 한 지점만 또 이동합니다. D로 가겠네요. D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야 돼. 맞아? 그렇지. 우리가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따뜻한 관심을 갖고 배려도 실천하고 더불어서 나에게 정말 도덕적으로 떳떳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역시 행복 실현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D에서 어느 방향으로? 실선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역시 B로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그래서 A, B, C, D, B 순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걸 파악했으니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신선한 유형이었고요. 3번 문제 매우 쉽죠? 매우 쉬워요. 거의 독해 수준이야. 네, 선생님이 3번 문제를 보면서 뜨끔했어요. 여러분들도 뜨끔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이 가해 관점에서 사례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사례를 봤더니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A의 옷장 안에는 옷들이 가득하다. 선생님 옷에는 크게 욕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A는 쇼핑을 계속한대요. 옷이 많은데도. 음식도 그렇다. 여기서 뜨끔했어.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가득하지만 계속 새로운 음식을 주문한다.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다. 정말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이러한 A에게 가해 관점에서 어떠한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가해 관점 볼게요. 가를 보니까 만족할 줄 알면 수치를 겪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을 터인즉 오랫동안 안전할 수 있다. 여기 뒤에가 핵심이겠죠? 같이 보면은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즉, 따라서 만족을 아는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다. 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도한 욕심, 노. 그치? 과도한 욕심, 과욕이죠. 과도한 욕심은 노. 절제할 줄 아는 삶,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강조했던 사상. 우리 동양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거. 우리 배웠었어요. 바로 도가사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이 바로 무위자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쵸?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던, 그래서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했던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한 도가사상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비록 도가라고 알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 재심은 독해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라는 내용을 찾으면 되죠. 그쵸? 그럼 정답 몇 번이야?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정답 2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헷갈렸다면 모든 욕망을 제거하고, 얘들아, 모든 욕망을 제거하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배고프면은 먹고 싶은 그 욕망 생기잖아. 그 기본적인 욕구 당연히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욕구마저, 모든 욕구마저 없애야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과욕을 버려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앞의 문제들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이 주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인권 관련된 문서들 분명히 배웠을 거야. 그 문서에 담긴 소중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문서 바로 프랑스 인권선언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요. 제1조부터 보면 쌤이랑 중요한 내용만 체크해 볼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얘들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자유와 평등권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대통령이나 왕이 준 게 아니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이거 뭐예요? 배웠지? 천부인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권리를 부여해 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내용이 1조에 나와 있고요. 2조를 보면은 우리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소중한 자연권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국가는요,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회계약설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사회는 계약, 사람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구성했다라는 거야.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뭐 그 권리는 사람들의 소중한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어떤 억압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권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3조를 보면은요. 모든 주권의 원천은, 즉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와, 이거 바로 뭐야?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 바로 국민 주권.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16조를 보면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헌법에는 법의 준수 그리고 권력 분립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헌법에 근거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헌주의의 원리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국민주권 사상 반영되어 있니? 반영되어 있죠. 어디에? 제3조에 반영되어 있죠. 그쵸? 우리 제3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 아까 확인했잖아.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요.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입헌주의가 나타나 있다. 그치?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16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제대로 갖췄다고 볼 수가 없다. 즉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해야 된다.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헌법에 입각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라는 입헌주의가 제16조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분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환경권과 같은 사회권 중심의 인권이 강조되어 있다. 여러분들 사회권이 뭐였지? 국가한테 국가야 나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이었어. 여기에 지금 그러한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아니죠. 우리 프랑스 인권선언문에서 특히 강조되는 건 자유권, 그리고 평등 이런 것들이 주로 강조가 됐고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한테 요구하는 그 권리인 사회권은요.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그 사회권이 명시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프랑스 인권선언문에서는 이 사회권 중심의 인권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시민의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죠. 어디에? 제1조에 떡하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제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리을도 옳은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5번 문제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 여러분들과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례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 중학교를 졸업한 A, 16세입니다. 만 16세예요. 어린 친구네. 근데 이 만 16세인 A가 한 달 동안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를 업무로 편의점 사장 B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대요. 알바하는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알바하는 친구들 있죠, 그쵸? 혹은 알바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이거 특히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린 친구야. 만 16세니까 우리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을 어린 근로자, 즉 연소근로자라고 부르죠. 그쵸? 연소근로자. 근데 이 친구가 근로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 A는 주 5일 월화수목금 근무하기로 했고 다음은 주요
계약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A가 사장님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잘 체결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야. 같이 볼게요. 1번을 보니까 임금 시간당 10,000원이래. 어떤지 볼까? 현재 올해 진짜 실제로 우리 2021년도 법정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8,720원입니다. 우리 내년도에 9,16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일단 맞아. 시간당 8,720원이 법에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인데 그거보다 많이 받네? 괜찮지? 이건 계약 잘한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들 어리다고 넌 아직 어리니까 최저임금 안 받아도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여러분들 근로시간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들과 같이 어린 친구들은요. 일단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하루에 7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어? 그렇지.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죠. 이게 원칙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랑 합의를 하면 연장 근무 가능합니다.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같이 볼게요. 근로시간을 보니까 이 A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야. 그럼 이거 몇 시간이야? 7시간이죠. 그치? 7시간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7시간 풀로 너네가 쭉 일한다고 생각해봐. 너네 건강 나빠집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쵸? 7시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근로시간 도중에 뭐가 주어진다?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1시간 쉬는 시간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이 A가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야? 7시간 중에 쉬는 시간 1시간은요, 빼줘야 돼요. 쉬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 아니잖아. 그건 빼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니까 7시간 일하지. 7시간에 대한 임금 받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쉬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친구가 찐으로 일한 시간은 몇 시간? 6시간 일한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시간당 10,000원을 받으니까 총 얼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렇지. 6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겠지. 그쵸? 6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우리 지금 보기 분석하면서 추가로 더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면은 A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나 아직 어린데 어려서 사장님한테 임금 달라고 돈 주세요 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 엄마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했잖아. 여러분들이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 너네한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독자적으로 사장님한테 임금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간혹 어떤 사장님들 중에 너 아직 어리잖아. 부모님 모시고 와야 임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계셔. 아니야. 부모님 안 모시고 와도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복이야.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내가 이렇게 돈 달라고 말 못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니은 A의 연장 근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도 낚이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장님이랑 합의를 하면 연장 근로 할 수 있어. 다만 그 근로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연장 근로는 어떻게까지 몇 시간까지 허용이 되냐면요.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 사장님이랑 합의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렸어.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일단 기억은 맞는 복이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A의 계약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래서 이 후견인은 보통 뒤를 봐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그쵸? 부모님 등과 같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얘들아, 임금 청구하는 거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로계약은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권자,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들의 동의서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 요구를 하거든.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알바 계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리을 A가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에 1일 임금은 7만 원이다. 여러분들 이거 체크한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쉬는 시간은 임금 지급하지 않아요. 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일한 6시간에 대한 임금 6만 원이 지급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또 역시 재지문 독해 문제야.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같이 보면은요. 국내의 태양광 스타트업이 개발한 휴대용 배터리가 전기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정말 전기 에너지가 매우 귀한 아프리카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 사례예요. 얘들 실제 사례야. 실제 사례. 배터리 보급 이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전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고된 노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전기를 얻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충전숍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됐고 또 그렇게 또 충전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노동을 시킨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됐는데 배터리가 보급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야. 실제로 학교에 이 태양광 관련된 그 충전 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학교에 가야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가서 충전하고 올게요 라고 하고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정말 감사한 이걸 개발한 아주 감사한 분이 계신 거겠죠. 그렇죠? 이 스타트업 대표는 배터리가 소외된 아프리카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어린 시절에 나의 발명품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상상했는데 이 상상하던 일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라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의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몇 번이에요? 5번이지, 그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른 거, 뭐 상상력이 커질수록, 상상을 많이 할수록 불행해져?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행복과 꿈의 실현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출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내신 시험에서 이런 유형 많이 내는데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요 점수 매기는 걸로. 다음은 통합사회 형성평가 문항지인데 학생이 받을 점수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우리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1학기 때 이걸 배웠던 친구들 중요하게 배웠을 겁니다. 이 시민 불복종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시민 불복종. 뭐에 복종하지 않겠다?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지 못할 때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비합법적인 방법,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조건들 무엇이 있느냐? 여기 다 나와 있어.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표시를 하래. 같이 동그라미 X부터 표시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맞아? 맞아요. 그치? 기본적으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 정책 등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 행위야. 그래서 이 위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처벌을 감수하고 시민 불복종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동그라미 맞고요.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비폭력적이다라는 게 핵심이야.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일단 쌤 요거 안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OX 해보는 거야. 세 번째, 공익을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은밀하게 속닥속닥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X고요. 네 번째,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위여야 된다. 그렇지, 올바름, 정의롭지 못한 법,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행위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 맞아. 합법적인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게 정당화 조건.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OX를 잘 표시했는지 볼까요? 보니까 이거 잘 표시했지? O 잘 표시했죠? 이거 X인데 이 친구는 O라고 표시했으니까 틀렸네. 그리고 요 네 번째는 O 잘 표시했고요. 다섯 번째는 O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X에 표시했어. 틀렸네. 그럼 몇 개 맞았어? 3개 맞았죠? 그쵸? 3개 맞았으니까 맞은 항목당 1점씩. 그럼 총 몇 점? 3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런 유형 아마 내신 시험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8번 문제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 같이 볼게요. A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했어. 이것도 역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한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요. 이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설치되어 있어서 투표소 접근 가능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발달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투표 보조인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해서 장애인의 이 A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A에 들어갈 기본권은 뭘까요? 이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투표 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장애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장애인들의 투표권, 이거 어떤 기본권에 포함되지? 그렇지, 바로 참정권에 포함되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은 바로 참정권에 속해 있죠. 이 A는 바로 참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 대한 OX를 먼저 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 친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참정권은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냐? 얘들아, 정말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여러분들이 요 용어가 기억이 안 났을 수 있어. 포괄적이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을 텐데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저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겠죠. 이런 모든 순간들을 다 헌법에 적을 수 있어 없어? 그건 못해. 그러니까 헌법에 비록 적지 못한 것,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적혀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권리는요, 바로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대표적으로. 이 자유 같은 거, 굉장히 핵심적인 자유라는 것, 그리고 포괄적인 권리.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로운 순간들 헌법에 모두 적지 않아도요, 보장해 줍니다.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권리라는 거죠. 근데 이 참정권은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는 아니야.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다고? X라고 답변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냐? 국가야, 너 나 간섭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이거 뭐야?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방어적 권리, 소극적 권리, 바로 자유권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참정권은 역시 X라고 답변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냐? 이게 바로 참정권이죠. 동그라미. 네 번째,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단어들을 좀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포괄적인 성격이 뭐였더라? 방어적인 성격? 수단적 성격이 뭐였더라? 이거인 거지, 그치?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냐? 이건 얘들아, 대표적으로 뭐죠?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죠. 예를 들면 청구권 중에 재판 청구권. 쟤가 나 때렸어. 국가야, 쟤로 인해서 나 소중한 나의 신체의 자유 침해당했어. 국가야, 나 좀 도와줘. 쟤 혼내줘. 재판 열어줘. 이거야. 나 다른 기본권 침해당했어. 나 자유권 침해당했으니까 국가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참정권은 이러한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 X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XXOX라고 답변한 친구가 누구야? 어딨죠? XXOX 바로 누구? 무가 잘 답변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무가 되겠죠, 무.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번 문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요 문제에도요, 아주 여러분들을 낚을 만한 함정선지가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이따 강조할게요. A, B는 각각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에 하나다. 우리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배운 친구들 있겠죠. 1학기에 배운 친구들 있을 거야.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냐.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막 잃게 되고요. 기업들도 막 파산하고 이런 정말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아주 악조건의 상황이 바로 대공황이었죠. 그렇죠? 이러한 대공황을 겪자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등장하면서 뭐가 나타났어? A.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난 거죠. 아니요. B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석유파동 등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된 자본주의 사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옹호하냐? 그치 얘들아. 수정자본주의. 이러한 대공황이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수정자본주의니까 옹호하겠다. 그치? 얘라고 답변할 거고요.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비효율성을 이제 느끼고 그걸 강조하면서 오히려 다시 인간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는 수정자본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 아니지 얘들아. 정부의 적극적 개입, 정부의 역할이 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겠죠. 큰 정부. 그 다음에 2번 B. 신자유주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할까요? 네, 지지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민간이 이제 운영하도록 인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유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B는 신자유주의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보다는 뭘? 그렇지, 효율성을 더 추구하겠지.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을 다시 축소시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기억에는 얘가 아니라 우리 아까 아니요라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요. 5번, 가해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가? 여러분들 요게 함정선지죠. 여러분들 수정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는요, 이 원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무슨 원리? 사유재산 제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유재산 제도잖아. 이 사유재산 제도는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야.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모두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냐? 둘 다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원리를 같이 공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둘 다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이 함정선지였고요. 정말 잘 나오는 함정선지니까 아직 내신 시험을 요 주제를 가지고 치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요 선지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1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인 특징이야. 자, 얘들아, 포인트는 가가 아니라 나의 특징을 고르는 거예요. 일단 가, 나가 뭐냐면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래. 자, 그럼 얘들아, 일단 가, 나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에서는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나타난대요. 일단 분업이라는 게 뭐야? 이 생산의 과정들을 여러 부문으로 나눠서 각자 전문적인 역할을 나눠서 분담하는 거, 그게 분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나타난대요. 공장이 들어서고요. 많은 기계들이 막 들어오면서 물건을 대량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이 대표적인 사회가 뭐죠? 바로 산업사회지. 그치? 그래서 가가 산업사회가 되겠고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정보사회가 될 텐데 쉬워.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가상 공간을 활용한 쌍방향 통신 매체가 활용된다. 라는 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쌍방향으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주로 활용되는 것. 인터넷과 같은 거죠. 그쵸? 대표적인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업사회와 비교한 정보사회의 특징을 골라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 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거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정육면체. 요런 유형이 나오는 게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혹은 3학년 때 배우게 될 지리 과목에서 특히 요런 형식의 유형 문제가 자주 나와요. 요런 걸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푸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굳이 적진 않을게요. 첫 번째는 길을 따라가는 거야. 내비게이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 산업사회, 나 정보사회인데 X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중, Y는 이것, Z는 전자상거래 비중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나 정보사회의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야 되니까 우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보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2차 산업, 우리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게 바로 2차 산업이죠. 그렇죠? 이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 낮아? 낮죠? 그치? 2차 산업,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건 산업사회잖아. 그래서 정보사회는 낮아. Y, 비대면 접촉 비중. 여러분들 지금 비대면 수업 활발히 하고 있죠. 그렇죠? 비대면 접촉 비중은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높겠죠. 그치? 그 다음에 Z를 봤더니 전자상거래 비중. 뭐 컴퓨터 등 인터넷, 뭐 TV 홈쇼핑 등등을 이용한 이런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 건 당연히 정보사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보사회의 특징 정리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내비게이션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아무데나 한 점 찍어서 길을 따라가 보는 거야. 쌤 아무데나 점 찍어도 돼요. 그럼 쌤이 여기 점 찍은 거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2차 산업 종사자 비중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돼. 지금 보니까 이 X 여기죠. 그쵸? 낮아야 되지. 그러면 앞이 아니라 뒤로 가야 되죠. 뒤쪽. 근데 쌤이 지금 찍은 데는 앞쪽이잖아.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 낮음. X 낮음 표시했고요. Y, 비대면 접촉 비중은 높아야 돼. Y는 여기에요. 높아야 되네. 왼쪽으로 갈수록 높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마침 왼쪽에 있네요. 여기 오른쪽이잖아. 여기 왼쪽에 있지. 여기 그대로 있고요. Z를 봤더니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아야 돼. 그치? 전자상거래 비중 높아야 돼. Z, 높음. 낮음이 아래에, 높음이 위에 있죠. 위에 그대로 있는 거야. 어라? 그럼 뭐야? 정답은 기억이 되겠죠. 기억.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또는 소거 방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제거해도 돼요. 제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둘 중에 아무 방식이나 선택해도 좋아요. X 비중 낮다. 그치? X는 낮아. 그럼 X가 낮아요. 뒤쪽에 있죠. 낮음이 뒤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앞쪽에 있는 높음. 앞쪽에 있는 건 다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지. 앞쪽에 있는 것도 뭐가 있죠? 디귿도 앞쪽에 있네. 지금 기억, 니은, 리을이 X, 낮음 쪽에 있죠. 자, 그 다음에 Y는 높아야 돼요. Y는 높아야 돼. Y 여기 있네. 높음.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거 지워줘야 되지. 오른쪽에 있는 거 뭐야? 니은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 지워. 그 다음에 Z를 봤더니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아야 돼. Z가 높아야 돼요. 낮음 아래에 있지. 그치? 아래에 있는 낮음 요거 지워줘야 되죠. 아래에 있는 거 지워줘야 된다? 기억과 리을 중에 아래에 있는 건 리을이지. 지워줘. 남는 건 뭐야? 기억이 남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유형 때문에 특히 총평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은 11번 문제인데 학생이 작성한 학습카드의 일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역의 전통생활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집 모양이 나와 있네요. 이 집의 이름이 뭐라고? 게르라고. 얘들아, 이 게르. 바로 어떠한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옥이죠? 그렇죠. 건조기후 지역. 특히 초원이 펼쳐져 있는 스텝기후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가옥이 바로 게르였습니다. 이동식 천막집이죠. 그치? 언제든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쉽게 이 가옥을 철거할 수도 있고 가옥을 쉽게 설치할 수도 있는 이런 이동식 천막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 이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옥 재료는 일단 이 천막집을 세우려면 나무 막대, 나무가 필요할 거고요. 이 동물의 가죽이나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는 거야. 그래서 가옥의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조기후 지역, 특히 스텝기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생활, 뭐가 있는지를 골라야 되겠지, 그치? 정답 몇 번? 이동하기 쉽도록 이런 천막집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물과 풀을 찾아서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생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지리 과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다른 선지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치? 각각의 기후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번을 보면은 쌀, 벼, 쌀로 만든 밥과 국수를 주식으로 이용하는 데는 계절풍이 부는 열대기후 지역 혹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치? 2번, 우리 여기 건조기후 지역, 스텝기후 지역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 나무가 엄청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주로 목재나 종이를 생산한다? 적절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포도, 오렌지,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발달한 것. 이거 대표적으로 수목농업이라는 명칭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온대기후 중에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발달한 농업이 바로 수목농업이죠. 5번, 숲을 태워서 카사바 등을 재배하는 이동식 화전농업. 이것도 여러분들 명칭 기억해 둘 필요 있죠. 화전농업은 주로 어디? 열대, 특히 우림기후 지역,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발달한 농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 비가 많이 와서 나무도 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토양에 좋은 영양분이 계속 씻겨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토양이요, 비옥하지 않아요. 척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숲을 자주 태워서 태워서 남는 그 재 있잖아. 그걸 이제 땅의 영양분으로 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이동해서 또 태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숲을 계속 태워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계속 잘 자라. 그러니까 이걸 태울 수 있는 거야. 화전농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전농업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이 생활 모습들이 어떤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지 꼭 알아야 돼. 또 지리 과목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눈여겨보시고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자연관. 우리 자연관 배웠습니다. 2단원에서 배웠죠.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댔어.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 다른 하나는 생태 중심주의. 어떤 관점인지 볼게요.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관점인지 알 것 같죠?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 우리 인간, 자연, 이런 이 생물들,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하는 대지 이용이 옳은 것이다. 즉, 이 생명 공동체를 잘 보전하는 의무를 다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무슨 자연관이야? 그렇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태 중심주의 관점이죠. 그럼 이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면은요, 기억.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 자연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혹은 다른 말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라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비되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야?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 가치가 있어. 그래서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었죠. 참고하시고요. 니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 자연과 우리 인간은 서로 달라. 자연보다 인간, 우리가 훨씬 우월해 라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은 바로 인간 중심주의 관점이지, 그치? 오히려 생태 중심주의는요,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느냐? 디귿입니다.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 자연과 인간은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다. 즉, 전일론적 관점을 강조하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디귿은 맞고요. 자연은 내재적 가치 지니고 있어. 기억도 맞지? 그치? 릴.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운 삶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본다? 아니지. 이게 바로 뭐야?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었잖아. 자연은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가치를 지녀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기억 디귿이 생태 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었어요. 자, 13번은 쉬워. 이거 독해 문제죠. 우리 3단원에서 정보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정보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가를 보니까 은행원 갑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어. 그런데 해당 메일에 특정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파일이 첨부되어서 금융범죄에 악용되었대요. 이거 어떤 경우야?
개인의 소중한 정보들이 유출된 사례가 나와 있죠. 그치? 개인정보 유출, 아주 심각한 정보사회의 문제죠. 나를 볼게요. 평소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내 식당을 방문했더니 판매 직원은 없고 사용 방법을 모르는 무인 단말기, 우리 키오스크라고 부르잖아. 그게 있어서 음식을 주문하지 못하셨대요. 이게 바로 정보기기와 관련해서 이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뭐가 생기는 거야? 차이, 격차가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정보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정보격차 문제도 매우 중요한 정보사회의 문제였죠. 그쵸? 자, 그러면 가나에 대한 정보사회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이에요? 아, 이거 진짜 다른 보기들을 제외하고 가장 적합한 건 지금 4번이 아니라 그렇죠. 3번이죠. 그쵸? 3번이죠. 나는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 지금 이 노인분이 이 무인 단말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잖아. 즉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이런 정보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나는 가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해당한다. 우리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다룬 건 나가 아니라 뭐였어요? 가였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들도 관련이 있는 보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야.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디귿 보기를 좀 많이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디귿 보기. 여러분들 2학년 때 만약에 경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경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또 이 주제를 배우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함정선지도 분석해보고 이 문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경제 주체 A, B, 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크게 3개.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B, C, 가계, 기업, 정부 연결해봐야 되겠지. 봤더니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냐. 얘래. 이윤을 추구하는 거 누구지? 기업이죠. C가 바로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이제 가계 아니면 정부인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얻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얻는 것 누구야? 가계죠. 그치? A가 가계. 아니요라고 대답한 B가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 받는 그런 주체는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가계, 정부, 기업인데요. 보기 기억을 보면은 A는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얻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가계에 속해 있죠.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봐. 소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만족감 추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얻고자 하는 것, 효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가계입니다. 가계.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B,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니? 그렇지. 이 공공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뭐 교통, 의료, 통신 서비스 등등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죠. 정부가 이 역할을 합니다.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이 중요하다고 했지. 여러분들이 디귿을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기업은 생산 요소의 공급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가 뭐냐. 여러분들 어떤 걸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일단 뭔가를 생산하려면 돈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뚝딱뚝딱 만들려면 공장, 그리고 이 공장을 세울 땅도 필요하겠지. 기계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도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산 요소 대표 3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동, 생산을 하기 위해선 노동이 필요하고 토지, 땅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또 자본도 필요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이 우리들에게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해 주나요? 아니죠. 이 노동, 토지, 자본 등을 이용해서 기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생산물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노동이나 토지, 자본을 공급해 주는 건요. 생산 요소의 공급자. 이걸 공급해 주는 건 누가 하냐면 가계가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잖아. 이 노동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바로 가계가 되고요. 기업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생산 요소를 오히려 기업은 가게로부터 사는 거야. 그래서 수요하는 사람이고요. 수요하는 주체고 기업이 가게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사들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지. 예를 들면 가게로부터 노동자 고용했어. 그럼 이 노동자들한테 뭘 줘야 돼? 대가로 임금 주잖아. 기업 회사에서 임금 주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다. 그리고 생산물을 공급하는 주체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A와 B는 C에게 조세를 납부한다라고 했어. 가게와 정부가 기업한테 조세 납부하니? 아니죠. A와 C, 기업이 누구한테 세금 납부하나요? B한테, 정부한테 세금 납부하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죠. 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동그라미 C의 용도별 토지 이용과 총 인구를 나타낸 거다. 가시기와 비교한 나시기. 그러니까 잘 봐야 되더라. 가시기가 아니라 나시기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 과목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이러한 그래프, 지도, 도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걸 분석할 줄 아는 힘도 기르셔야 되겠죠. 우리 가시기와 비교한 나시기의 특징을 보니까 가시기에는 밭, 논, 임야 등의 비중이 커. 그런데 나시기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밭 줄어들었어. 논 엄청 줄어들었어. 임야 줄어들었어. 대지가 엄청 늘어났네요. 이게 뭐냐? 대지, 가옥, 집이나 건축물 등을 지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집, 건축물 등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한 시기라는 거지. 이 지역의 나시기가. 그리고 공장 용지도 늘어났고요. 학교 늘어났고 도로도 많이 만들어졌네. 그쵸? 그리고 나시기에는 총 인구도 늘어났어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보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지표의 포장 면적이 넓다. 얘들아, 포장. 지표가 포장되어 있다? 뭐로 포장되어 있는 걸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걸로 포장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포장 면적이 나시기에 어떻게 됐겠어? 이 나시기에 뭔가 더 산업화, 도시화된 걸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시기에 더 뭔가 산업화, 도시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는 면적도 당연히 더 넓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1번은 옳은 거니까 틀렸고요. 2번, 토지 이용 집약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개념, 단어입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 뭔가 집중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땅을 굉장히 밀도 있게 아주 빡빡하게 사용한다는 거야. 빽빽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땅에 1층짜리 건물 짓는 거랑 5층짜리 건물 짓는 거 둘 중에서 뭐가 더 이 땅을 빽빽하게 쓰는 걸까요? 5층짜리 건물 짓는 게 더 이 땅을 아주 빡빡하게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을 들여서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게 집약도야. 그러면 토지 이용 집약도가 산업화 도시화가 더 이루어진 나시기에서 더 훨씬 높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지역 내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했어. 얘들아, 인구 밀도가 뭐야? 단위 면적당 인구잖아, 말 그대로. 지금 이 지역에서 동그라미 C에서 나시기에 가시기보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 그럼 이 지역의 인구 밀도 훨씬 높아졌겠죠. 그치? 4번, 도로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높아졌을까? 그렇지. 지금 여기 봐봐. 도로 많이 만들어졌지. 도로교통에 의해서 더욱더 이 지역에 접근하기 용이해졌겠네요. 도로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4번도 맞고요. 5번, 농업적인 토지 이용의 비중이 커졌어? 아니죠. 밭 줄어들었고요. 논도 줄어들었어. 농업적 토지 이용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16번 볼게요. 16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환경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예상되는 현상, 뭐가 있을까? 우리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이거 파리협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 문제 배우는 단원에서 배웠을 거야. 이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약이었어요. 특히 어떠한 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약이었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약이래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거. 왜 때문이야? 그치, 지구가 지금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 이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거 막아야 되겠죠. 바로 가에 들어갈 환경 문제는 바로 뭐야? 그렇지,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바로 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뒤에 읽어보시고요. 그럼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예상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 1번. 냉대림, 이 냉대 지역,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잘 자라는 냉대림의 분포 범위가 당연히 축소되겠지, 그치? 지구온난화, 지구가 계속 더워지면 냉대림이 잘 자랄 수 있는 지역 범위가 축소될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열대성 질병의 발병률이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겠지, 더워지니까. 그리고 고산지대의 만년설, 면적이 증가할까? 이 만년설이 더 높겠죠, 지구가 더워지니까 감소. 4번, 호수 및 하천의 결빙, 얘들아 결빙이 뭐야? 어는 거잖아. 이 호수와 하천이 어는 날이 증가하겠니? 많이 안 얼겠죠, 그쵸? 지구가 계속 더워지면. 5번, 해안 저지대의 침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바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어느 지역의 지리 정보래.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B, C, D, E에서 고르라고 했어. 우리 지리 과목에서 특히 지도, 다양한 지리 정보들이 등장하고 이걸 파악하는 문제가 잘 나오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후 그래프를 보고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여기가 어디지? 근데 정말 겁나 춥네. 그치? 그리고 심지어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도요. 여기 보면은 좀 선생님이 원래 직선을 좀 잘 못 그려요. 10도가 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보통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10도가 채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한대 기후 지역이야. 겁나 추운 거지,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기후 그래프를 분석하지 않더라도요, 이걸 봐도 알 수 있어. 얘들아,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털옷 입고 있고, 그치?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글루 집도 지어져 있고, 그쵸? 얼음으로 만든 집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이걸 봐도 정말 추운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산업 경관을 봤더니 뭔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설치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설치물이 바닥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띄워져 있죠. 왜 바닥에서 띄워져 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설치물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서 땅이 얼어있는데 이 땅이 녹을 수도 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고상식, 가옥 혹은 고상식 구조물을 설치하곤 합니다.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요.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아주 추운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야 돼요. 지도에서 골라볼까요? 어딜까? 너무 쉽죠. 여기 극지방 어디야? D가 바로 아주 추운 한대기후 지역이겠죠. 어렵지 않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온대기후 지역이고요. B는 건조기후 지역. 특히 여기에 뭐가 있어? 사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바로 건조기후 지역 중에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 스텝기후 지역이고요. E를 봤더니 여기 지금 적도 부근이죠. 적도 부근이잖아. 정말 덥겠죠. 열대기후 지역이겠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지리 과목의 핵심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역조사 단계에 따른 모든 활동 일지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조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 3단원에서 배웠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둠에서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느냐? 모둠 회의를 통해서 네모시 지역 변화에 따른 산업시설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기로 결정했대. 우리 보기랑 번갈아 가면서 볼게요. 기억은 조사 주제에 해당하니? 해당하지. 이게 주제잖아. 이걸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게 바로 조사 주제가 되겠죠?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의 이전이 많은 세모지역을 조사 장소로 선정했대. 장소도 선정했고요. 자, 이제 다음 15일을 보니까 계획에 따라서 네모시청에 방문해서 과거 산업시설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지도와 통계 자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이걸 선택한 친구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답변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 시청에 방문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시청 방문했으니까 야외조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내조사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내조사라는 것은요, 이 주제와 관련된 지도, 통계 자료 등과 같은 이 문헌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가 바로 실내조사 단계거든. 그래서 이 시청에 방문해서 이 관련된 지도, 통계 자료 등 문헌 자료를 찾아보는 건 실내조사에 해당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실내조사 활동 맞고요. 3번, 디귿에서는 사진 촬영,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디귿은 봤더니 이 지역 변화를 알아보려고 야외조사를 준비했대요. 이 야외조사에서 사진 촬영 혹은 실제로 측정하는 것,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면담하는 것, 설문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야외조사에서 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죠. 4번 볼게요. 리을을 위한 설문문항 제작은 미음 이후에 실시한다. 얘들아, 여기 지금 리을을 봤더니 세무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산업시설의 활용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대. 이 설문조사를 위해서 설문문항을 제작하려면 언제 제작해야 돼? 이전에 제작해야지. 이거 전에 제작을 해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죠. 설문조사 실시하고 나서 문항 제작하면 말이 안 되죠. 그쵸? 이후에 실시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고요. 5번, 미음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도표, 그래프, 통계지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우리 모둠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보기 좋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도표, 그래프, 통계지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또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경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계산하는 문제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꼈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5단원에서 배웠어요. 배웠을 거야. 5단원을 배웠던 친구들은 이 주제를 배웠을 거예요. 이 갑이 합리적 소비자인데 실내화를 구입하려고 한대요. 실내화는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실내화 중에 뭘 사는 게 갑한테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걸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은요. 이거지. 일단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얻게 될 만족감, 편익과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들여야 되는 비용 둘 중에 뭐가 더 큰 선택을 해야 돼? 당연히 만족감이 더 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합리적 선택이야. 자, 그런데 이것을 편익, 비용을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얻는 만족감에서 비용을 뺀 걸 우리가 정말 찐으로 얻는 순편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순편익이 0보다 큰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거야. 이걸 기억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분석하려면요. 일단 A, B, C를 선택했을 때의 비용 구해야 돼. 왜냐하면 편익은 나와 있으니까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비용이라고 하면 가격, 요거만 하면 돼. 내가 A를 사기 위해서 2만 원 줘야 돼. 이 2만 원만 비용이야? 아니죠. 우리 배운 친구들이잖아. 이 2만 원은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비용,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이고요. 우리는 배운 친구들이니까 이 비용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암묵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묵적 비용은 내가 만약에 A를 샀더라면, A를 샀더라면이 아니고 A 대신에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만족감.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야. 근데 그걸 포기를 하고 A를 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가격은 명시적 비용이죠. 명시적 비용.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비용을 알아야 돼. 그러면 암묵적 비용을 선생님이 여기다 중간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만약에 이 친구가 사게 되면은 암묵적 비용은 뭘까? A 말고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만족감. 그게 A의 암묵적 비용이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A 말고 B, C 중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원을 얻게 되는데 만족감. B를 사게 되면 5만 원의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2만 5천 원의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B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감은 실제로 2만 5천 원이 되죠. 그치?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 C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 6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C를 사려면 18,000원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42,000원의 만족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A 같은 경우에 이제 A를 선택하게 됐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만족감이야. 그럼 얘들아 지금 B, C 중에서 뭘 선택했을 때 더 큰 만족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C지, 그치? 그러니까 A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바로 C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감인 거야. 42,000원. 이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B를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뭐야? A나 C 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만족감을 포기하고 B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B의 암묵적 비용이에요. 그러면 B의 암묵적 비용, A를 쌤이 안 구했네요. A 같은 경우에는 A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56,000원인데 가격 2만 원을 내야 돼. 그럼 A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은 36,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B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 A와 C 중에 뭘 더 선택해야 만족감을 크게 얻을 수 있어? C를 선택해야 더 만족감을 크게 얻을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B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요, 바로 C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42,000원이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봐봐. C를 선택하지 않고 A나 B를 선택했었더라면 얻었을 만족감. 그게 바로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에요. 근데 A와 B 둘 중에 뭐가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줘? A가. 그래서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요, A의 만족감 3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순편익. 우리 순편익이 0보다 큰 선택을 할 때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잖아. 같이 보면은 순편익 구해보도록 할게요.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 순편익, 편익 56,000원, 비용은 2만 원, 42,000원 모두 더해야 되죠. 그치? 쌤 적어놨잖아. 그러면 56,000원에서 62,000원을 빼면 얼마? 순편익은 마이너스 6,000이야.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의 순편익은요, 5만 원 편익에서 빼기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더한 값 67,000원을 빼야 돼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7,000원이야. 그쵸? 그 다음에 C를 선택하게 되면 편익은 6만 원인데 비용은 18,000원, 36,000원 더하면 얼마? 54,000원이야. 그러면 6만 원에서 54,000원 빼면 6,000원이에요. 6,000원. 순편익이 0보다 큰 건 뭐야? C인 거야. 그래서 C를 선택할 때 이 값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기억 볼게요. 기억. A는 B보다 명시적 비용이 크다라고 했어. 볼까? 얘들아,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내 지갑에서 꺼내는 돈이야. 명시적 비용 가격을 보면 돼요. 가격. A는 B보다 명시적 비용 작죠. 작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B가 C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기회비용.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비용이요, 바로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은 명시적,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하죠? 그러면 B가 C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얘들아, 여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B를 선택함으로써 드리는 기회비용이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67,000원. C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얼마? 54,000원. 그래서 B가 C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크죠. 67,000원, 54,000원.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C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이거 아까 구했죠. C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야 라고 구했어요. 디귿이 맞고요. 리을. A, B, C의 편익이 50%씩 감소해도 값의 선택은 같다. 이거는 얘들아 그냥 구해보면 돼. 구해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편익이 절반씩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이거 절반 28,000원. 그치? 25,000원. 3만 원으로 편익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역시 이제 편익이 바뀌었으니까 암묵적 비용도 바뀌었겠죠. 암묵적 비용도 바뀌었겠지. 볼까? A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B, C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얻게 될 만족감일까? 여기 봤더니 B 같은 경우에는 얻게 되는 편익이 25,000원인데 B를 사려면 25,000원 내야 돼. 그러면 실제로 B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 0원이죠. C는 C를 사려면 C를 사게 되면 3만 원의 편익을 얻는데 18,000원 내야 돼. 그러면 실제로 C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은 12,0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요. A를 사기 위해서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얻게 된 만족감 28,000원이니까 실제로 8,000원의 만족감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A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뭐야? 그치, C를 선택했더라면 12,000원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A 선택한 거잖아. 암묵적 비용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B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B 대신에 다른 걸 C를 선택했더라면 역시 12,000원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B를 산 거야. 이게 B의 암묵적 비용. C의 암묵적 비용은 C 말고 A를 샀으면 또 8,000원의 만족감을 얻었겠죠. 근데 그 A를 포기하고 C를 산 거야. 그래서 C의 암묵적 비용은요. A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감 8,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리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순편익의 값을 구해서 순편익이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거든. 구해도요, 역시 C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도 이렇게 해서 풀면은요,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까지 해서 여러분들 정답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9번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료는 자연재해를 유형에 따라 구분한 건데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어. 가 나는 지진 태풍 중에 하나래요. 볼까? A의 종류의 화산 폭발이 있고 가를 보니까 진동이 멈추면 밖으로 이동한다. 얘들아 이게 뭐야? 가. 지진이지. 그치? 지진. 기후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예상 경로 도달 시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거 뭐야? 나가 바로 태풍이죠. 자, 그럼 보기 기억 볼게요. A는 지형 요인이다. 화산 폭발 지진은 대표적인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가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내진 설계를 통해서 줄일 수 있지. 그치, 내진 설계. 이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기초를 다지는 내진 설계를 통해서 지진 대비할 수 있죠.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나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겨울에 발생하니? 아니죠. 주로 한여름, 초가을 요럴 때 태풍이 잘 발생하지. 겨울 아니잖아. 디귿 틀렸고요. 리을. 자, 여러분들 요거 잘 봐야 되죠. 태풍은 열대해상, 따뜻한 뜨거운 바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저기압입니다. 열대해상, 얘들아 열대해상. 이거 어디겠어? 우리 적도 부근에 따뜻한 바다. 그러니까 적도는 바로 위도가 낮은 저위도 지역이죠. 그래서 이 저위도 지역의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번이 9월 학력평가에 실려있는 소중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